자, 안녕하십니까. 자, 한능검 인기 가이드, 수험생 여러분의 특급 가이드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8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중간 이상이 되는 셈이지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7강에서도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정말 한능검 시험 공부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 최근에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천기누설 한능검 교재를 여러분들이 차분히 조금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만 한능검 고급 시험에서 단 한 번에 누구나 단 한 번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은 조선 후기의 문화와 개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선 후기 부분에서 지난 7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개혁론, 실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의 세경향에 대한 내용과 개항 이후, 그리고 개항 전후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리고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의 정치적 변동, 위정척사운동까지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조선 후기 실학과 국학에 대한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의 세경향에 대한 부분에서 역시 한 문제,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 개항 이후의 정치적 변동에 대한 부분, 특히 위정척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제, 총 4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근대사회의 태동기인 조선 후기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하면 언제부터 근대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원래 근대사회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그 시기를 근대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경우는 이러한 근대화가 주체적으로 꼭 전개된 것만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은 외세의 침략이 가속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화도 조약부터를 근대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강화도 조약 전후에 상당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8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 내용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론인데요. 조선 후기에 주로 실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척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의 실학하면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내용, 중요한 실학자들과 그들의 업적, 그들의 활동, 그들이 무슨 책을 썼는지, 무슨 주장을 했는지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명학이 나오는데요. 이제 실학자들과 좀 상관없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 정제도의 강화학파 가끔 나오니까 한번 시선은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학자.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세 사람,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의 입장에선 이용우생학파, 북학파라고 불린 그런 인물들이 네 사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 다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중상학파 중에서는 이익과 정약용,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 중에서는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출제 빈도로 봐서는 5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농학파,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이 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익이 편찬한 책, 성호 사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론으로서 한전론을 주장했는데요. 한전론의 핵심은 이 영업전이에요. 영업전이 나오면 아하, 이익이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자, 정약용은 일단 정약용이 쓴 책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목민심서, 경세, 유표. 요 2권의 책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으로서 여전론, 공동소유, 공동생산에 입각해서 이 만들어진 정약용의 여전론에 대한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약용과 관련해서는 이 거중기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같이 넣습니다. 정약용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 이용우생학파라고 불린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4사람이 나오는데요. 유수원은 가끔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끔. 자, 홍대영을 보면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를 주장했다는 거하고, 이분은 특히 과학에 관심이 있어,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 혼천이를 제작하고 지전설을 받아들였다. 지동설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죠. 이 지동설, 지전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박재가 역시 2사람 잘 나옵니다. 아마 전체 실학자들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인물 하면은 박지원, 박재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박지원, 자,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등의 책을 썼다라는 거, 이 책 이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들이 참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박재가. 자, 박재가가 쓴 책 북학의 알아두십시오. 자, 박재가는 절약보다 소비의 권장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는 이 우물의 비유법에 대한 내용 자주 등장합니다. 자, 박지원, 박재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재가는 서울 출신으로서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적이 있죠. 그 내용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내용이 많죠. 조선 후기 문화의 세경향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학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문화의 세경향 부분에서 또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아요. 두려울 정도인데요.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중에서도 꼭 봐야 될 것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천문학에서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홍대영이 받아들였다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사람의 체질에 따른 사상의학을 확립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 분야에서 정약전의 자산어보죠. 죄송합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인데요. 자, 이 진경산수화 풍속화, 이 조선 후기 그림들은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척 보고 이게 뭐다라는 정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선, 진경산수화 그림으로 유명한 거 2개,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들, 대표적인 풍속화들,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들, 김홍도의 무동, 신윤복의 월화정인, 김득신의 파적도, 강세형의 영통동구도. 자, 이러한 대표적인 그림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풍속화로서 김홍도와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김득신 같은 경우는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해서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김홍도의 그림인지 김득신의 그림인지 잘 헷갈리는,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득신의 대표적인 그림 파적도
그래서 한번 눈길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희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를 갔을 때 그렸던 세안도라는 그림, 선비의 절개를 표현했던 세안도라는 그림 꼭 봐두셔야 됩니다. 이 세안도 그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건축 분야에서 17세기의 건축물들을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자, 이 17세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들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고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이죠. 자, 당시 양반지중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내부적인 개혁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양료 부분이지요. 외세의 침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략 2대1 비율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병인양료, 신미양료 한 번씩 나오면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호포제나 서원정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병인양료, 신미양료, 그 다음에 또 개혁정치, 서원정리나 호포제,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이 세 문제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호포제 실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던 호포제 실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서원정리예요.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켜버렸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과감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도 가끔 출제가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과 관련해서 더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외세의 침략이죠. 병인양료와 신미양료인데요. 물론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병인양료와 신미양료가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예요. 병인양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척화비 건립. 자, 요 순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병인양료, 신미양료에 해당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병인양료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전투들, 자, 바로 한성근의 문수산성, 양원수의 정족산성, 요 두 군데 전투 지역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외교장각의 서적을 약탈해 갔다라는 거. 외교장각 도서 지금은 반환이 돼서 돌아와 있죠. 자, 요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료 같은 경우, 신미양료 미국의 침략이죠. 자, 원인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했다. 자, 라는 내용 자주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미양요가 끝난 뒤에 어쨌든 이겼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담아서 전국에 건립한 비석이 바로 척화비, 흥선대원군의 명령하에서 만들어진 비석이 척화비가 되겠죠. 자, 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을 따라서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개 한강에 들어오는 입구인 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수산성, 정족산성처럼 산성 전투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강화도를 침략해 들어와서 미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강화도 해변의 진지를 중심으로 전투가 주로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광성모 같은 데가 주로 강화도 해변의 진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고 대표적인 게 광성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화도의 산이 아니라 해변에서 벌어진 전투다. 그래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산에서 벌어진 전투, 해변에서 벌어진 전투로 구별을 하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에서 근대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개항, 강화도 조약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강화도 조약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시험 출제에서는 그 중요한 의미만큼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출제가 되긴 되고 있지만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나라들 중에서 미국과 최초로 조미수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실제 출제 비중을 보면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이 거의 1대1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상당히 유명한 조약이지요. 강화도 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불평등한 조약으로서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혹은 영사재판권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부속조약을 통해서 개항장이 일본 화폐 유통,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했다라는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2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서양 나라들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황춘시엔의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받아들인 조선 정부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 조약 체결 내용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낮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됐다라는 거하고 최애국 대우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최애국 대우가 인정됐다는 거, 이게 최초죠. 자, 이 최애국 대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 둘 다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데 둘 다 1대1의 비율로 출제된다. 따라서 둘 다 중요하게 파악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항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주요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각 나라에 사절단들을 여럿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 중국에는 영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도 가끔씩 출제됩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수험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정척사운동입니다. 자, 위정척사운동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운동이 되겠죠. 자, 성리학을 절대 진리로 간주하고 서양의 사상이나 종교 제도를 모두 사악한 것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는데요. 위정척사 운동이 총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1860년대 10년 단위로 나오죠. 주요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 그 다음에 주된 주장이 뭐냐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까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1880년대 영남만인소 그리고 1870년대 외양일체론을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870년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은 자,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개항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서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다라는 의미에서 외양일체론을 내세운 거죠. 자, 1880년대에 영남만인소는 이게 위정척사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만손, 홍지학 등 경상도, 영남 지방의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의 개화 정책,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영남지방 유생들의 사인을 받아서 이 10,000명의 사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만인소라고 하는데요. 사인을 받아서 정부에 올린 상소문입니다. 이것이 영남 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1870년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도 역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에서부터 개항 전후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 자, 문제가 꽤 집중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초정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초정이 누구냐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라는 거죠.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라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박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 박제가에 대한 상당히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가 초정이라서 이 호 자체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정약용하면 다산, 이런 식으로 호가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박제가 같은 경우는 호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하, 이 사람 박제가구나라는 거 공부 좀 하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중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제가인데요.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라는 거죠. 1번,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했다. 양반전 지은 사람 박지원이죠. 연암 박지원. 박지원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자, 조선 후기의 김정희 아시죠? 김정희, 추사체로 유명하고 그리고 세안도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또 금속학자로서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진흥왕의 순수비다라고 처음으로 고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정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나왔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어 활동했다. 바로 이게 정답이죠. 박제가는 서울 출신으로서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박제가 관련해서 꼭 알아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 과구록에서 한전론을 제시한 사람 이익, 중농학파 인물인 이익입니다. 다음 5번. 우서를 통해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했다. 우서를 쓴 사람 유수원입니다. 조선 후기의 중상학파 중에 한 사람인 유수원. 유수원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유수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겸제특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제는 호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은 바로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죠. 겸제하면 바로 정선이죠. 정선. 자, 그런데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자, 특히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인 금강전도, 이 그림을 보면 아하, 이것이 정선의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덜 유명한데 육상묘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가에 들어갈 그림은 정선의 그림이 되겠죠. 자, 정선의 그림으로 맞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1번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 잘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서양 화법을 도입한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영통동구도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안견의 목류도원도, 조선전기 15세기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자주 나오는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조선 후기 그림 중에서
이 선택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그림이 바로 이 김정희의 세안도예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전기 15세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이 그림들 역시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인왕제색도 정선의 그림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흥선대원군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서울시는 가 때 정족산성 전투를 지휘한 양언수 일가의 문집의 하거집과 일기 등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라고 돼 있죠. 특히 가는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다라고 친절하게 더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이것은 병인양요구나라고 실수 없이 알 수 있겠죠. 병인양요 때 치열했던 대표적인 전투 바로 문수산성 전투와 정족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기를 보면 기억,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자,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거 독립협회 활동이죠. 따라서 상관없고. 자, 니은,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죠. 디귿,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결사항전하였다.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결사항전한 전투는 광성보 전투 바로 신미양요 때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리얼, 조선 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 구실이 되어 일어났다. 그렇죠. 자, 병인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그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서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개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밑줄 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됐던 정권 대신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종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고종, 그 나라의 부광하면 천하제일이라던데 경이 이번에 눈을 보니 과연 그러하던가? 라고 묻고 있죠. 민영익, 곡식이 생산된 땅이 많고 사람들이 모두 실세에 힘씁니다. 그래서 상무가 가장 왕성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종이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 민영익, 신이 귀국하기 전에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왔죠. 대통령. 자, 고종 개항 초창기에 자, 대통령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 조미수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중요한 것은 최국 대우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에 나왔죠. 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최국 대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이건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입니다. 프랑스는 천주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 조약 체결하면서 천주교 선교의 포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죠. 자, 3번 양곡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자, 무관세 설정, 이거는 바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됐다.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1차 한일협약, 일제가 우리에게 강조한 두 번째 조약인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와 재정 고문이 우리나라에 파견되는데요. 그중에 외교 고문이 바로 스티븐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부산 원산 인천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의 결과로서 개항이 되는 세 군데의 항구가 되겠죠. 따라서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조미수 통상조약 최국 대우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항 전후에 대한 내용, 조선 후기 문화사에 대한 내용들 모두 기출문제까지 봤습니다. 이 8강 부분도 7강과 함께 꽤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셨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힘차게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9강에서 뵙겠습니다.